자정이 지나면 백운댁의 큰 대문은 꼭 3번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구도 문고리를 잡지 않았는데 두꺼운 나무 문은 안쪽에서 얻어맞은 것처럼 낮고 무겁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소리가 멎으면 아주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울음도 아니고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참고 있던 아이가 끝내 숨을 삼키며 내는 울음 같았습니다. 백운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군가는 대문 밖을 떠도는 원혼이라 했고 누군가는 집안에 묻힌 죄가 밤마다 돌아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화영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바닥에도 낯선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멎은 뒤 대문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은 문 밖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백운댁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등불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린 것은 누군가 바깥으로 들어오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이 집을 나가고 싶어 두드린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양반가의 분위기와 가문 기록, 상속 문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역사야담입니다. 등장인물과 지역, 사건은 모두 창작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침묵을 깨야 했다는 마음만큼은 어느 시대에나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청령현 북쪽 언덕 아래에는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백운댁이라 불렀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사랑채, 오래된 은행나무를 가진 큰 집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그 집에는 사람보다 빈방이 더 많아졌습니다. 백운댁의 주인이던 백도현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이 없어진 자리를 누가 이어야 하는지, 남은 토지와 곡식 창고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친족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윤화영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백운댁의 살림을 맡아왔고 늙은 하인들과 남은 식구들이 있는 집을 비워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주인이라 불렀습니다. 화영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곡식 창고를 돌보고 낮에는 장부를 살피고 해가 지면 마당의 등불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맡은 사람답게 그녀는 소리보다 먼저 기척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울음소리를 들은 날에도 화영은 겁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을 살피고 담장 아래의 흙을 만져보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대문 밖에는 아이가 지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 심부름을 하던 연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연두는 자정이 되면 별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대문 가까이 와서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별채 이야기를 꺼내자 부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운댁 뒷뜰 끝에는 오래전부터 잠긴 작은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창호지는 해마다 새로 바꾸면서도 문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채가 백도현의 아내가 병을 앓던 곳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 오래된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그날 오후 별채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에는 굵은 자물쇠 하나가 걸려 있었고 빗물이 마른 문턱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턱 한쪽에는 아주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채 안쪽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큰 대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작았고 맨발에 가까웠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걸어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화영은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서 멈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큰 대문의 안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향해 다가갔다가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되돌아간 자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영은 설매를 찾았습니다. 설매는 백운댁에서 가장 오래 일한 유모였습니다. 백도현이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있었고 백도현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별채 근처를 오가는 사람은 설매뿐이었습니다. 설매는 화영의 물음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영이 별채 앞에 작은 발자국 이야기를 꺼내자 설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설매는 그저 고양이 발자국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은 고양이 발자국과 아이 발자국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설매의 옷자락 끝에는 평소와 달리 작은 쌀알과 마른 약초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기침약을 다려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화영은 평소보다 일찍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비추기를 반복했고 은행나무 가지가 담장 위에서 낮게 흔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개가 먼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마당 끝 별채 쪽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움직였습니다. 화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빛은 설매가 들고 다니던 작은 등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별채 문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너무 작아 어른의 그림자일 수 없었습니다. 화영은 등불을 들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큰 대문이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대문 바깥이 아니라 안쪽 나무판에서 났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대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영이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작은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 아래에는 작은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 나무 문을 3번 두드린 흔적이었습니다. 화영은 손바닥 자국 옆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옅은 노란색 비단 위에 은행잎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자락에서 떨어진 듯 했지만 실의 색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화영은 그 자수를 본 순간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백도현의 아내 최연주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어날 아기에게 주겠다며 은행잎 무늬 주머니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백도현이 세상을 떠난 뒤 친족들은 그 집안에 적통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서와 곡식 창고의 권한은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정리하는 사람은 집사 장경수였습니다. 장경수는 백운댁의 장부와 열쇠를 오래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공손한 말투로 가문의 안정을 이야기했지만 화영은 그가 별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은 장경수에게 은행잎 자수 1000조각을 내보였습니다. 장경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낡은 물건 하나가 어디서 떨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이 아이 발자국과 밤의 울음소리를 말하자 그의 손에 들린 장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화영은 별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대문을 두드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화영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의 아이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 참고 있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물음은 처음 듣는 아이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가려 했다가 돌아와야 했던 아이의 물음이었습니다. 화영은 문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자 문 안쪽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리예요. 보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운댁에는 오래전부터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언제나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그 이름도 집안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화영은 다시 물었습니다. 보리는 누구와 이곳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설매 할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고 약도 다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창문을 열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별채 안에서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급히 움직이는 기척이었습니다. 이어 문 너머에서 설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제발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이 아이를 세상에 보일 수 없습니다. 화영은 설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직 안 된다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인가? 설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문틈 아래로 스며 나오는 등불빛을 바라보며 이 집 안에 너무 오래 묻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은 별채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의 문서함에는 백운댁의 토지 문서와 곡식 장부 혼례 기록과 제사 기록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도현의 집안 기록이 보관된 곳에는 이상하게도 한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족보의 한 부분이 칼로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에는 오래된 종이 섬유만 거칠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뒤에는 백도현의 이름과 그의 아내 최연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어야 할 다음 세대의 이름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영은 잘린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칼날이 지나간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기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름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별채 안에서 울던 아이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낮 화영은 문서 담당을 맡았던 민재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재호는 청령현에서 서리 일을 하다가 몇 해 전 백운댁의 문서를 정리해주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종이의 결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잘린 족보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의 색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붙어있던 장을 찢어낸 것이 아니라 새 종이를 덧대어 빈자리를 감추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풀 자국과 새로 덧칠한 먹 자국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에게 은행잎 자수 1000조각도 보여주었습니다. 민재호는 1000조각의 실을 살펴보더니 이것이 아이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몇 해 전부터 사용된 물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만든 장식이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가 아이를 위해 준비한 물건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화영은 다시 별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작은 약과와 따뜻한 물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리야, 나는 너를 혼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참 뒤 문 안쪽에서 작은 나무 인형 하나가 문틈 아래로 밀려 나왔습니다. 인형의 허리에는 푸른 끈이 묶여 있었고
끈 끝에는 아주 작은 은행잎 모양 천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 인형을 손에 들고 아이가 자신을 믿어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리는 문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인형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갔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보리의 목소리는 울지 않았지만 그 말은 화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화영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밤마다 왜 대문을 두드리느냐고 말입니다. 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문 밖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람이 불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대문을 3번 두드리면 길이 열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화영은 알았습니다. 백운댁 사람들이 두려워한 울음소리는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번도 제대로 나가보지 못한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믿으며 대문 앞에 서서 내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경수가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공손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경수는 요즘 마님께서 별채 근처를 자주 오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에는 열지 않는 문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열지 않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는 안 되는 장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장경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일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도 다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화영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경수에게 잘린 족보장과 은행잎 자수 1000조각을 내보였습니다. 장경수는 1000조각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화영은 그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장경수는 곧 표정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오래전 죽은 아이의 유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백도현의 집안에는 적통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백운댁의 재산과 토지는 이미 친족의 뜻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경수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아이가 남긴 유품의 모양과 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은행잎 자수의 끈이 왜 푸른색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영은 백운댁의 곡식 장부와 토지 문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백도현 명의의 논밭 일부가 다른 친족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곡식 창고에서 나간 쌀의 양도 실제보다 많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의 빈자리마다 장경수의 붉은 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토지 문서의 봉인을 살피다가 원래의 문서 아래에 다른 종이가 덧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족에게 땅이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에는 적통 아이가 살아있을 경우 모든 권한이 보류된다는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오래된 문서의 가장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호는 붓의 획과 종이의 색을 비교한 뒤 그 문장이 나중에 덧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보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단지 한 아이가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백운댁의 토지와 곡식, 장부와 권한이 모두 거짓된 기록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화영을 별채 뒤쪽의 작은 문으로 불렀습니다. 설매는 오래된 은열쇠를 꺼내 보이며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백도현의 아내 최연주가 아이를 낳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주는 아이를 낳은 뒤 몸이 몹시 약해졌습니다. 백도현은 딸아이의 이름을 보리라 지었고 은행잎 자수 주머니를 아이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장경수는 백도현이 장부의 이상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경수는 백도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이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최연주가 세상을 떠난 날 설매에게 아이를 별채에 숨기라고 명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이 밖으로 새면 설매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설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별채에 숨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이 아이를 가둔 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밤마다 대문을 두드릴 때마다 말리지 못하고 다만 멀리서 울음이 멎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별채 바깥에서 낯선 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과 설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이를 다른 고을로 옮겨라. 이제 백운댁 안에는 그 아이가 있었다는 흔적도 남아서는 안 된다. 화영은 설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매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경수는 아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서두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리를 다시 숨기는 일은 아이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장경수의 거짓을 지키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별채 바깥에서는 수레바퀴가 젖은 흙을 밟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장경수는 하인 둘에게 낡은 보자기와 작은 짐상자를 수레에 싣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먼 친족집에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설매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떠난 아이는 다시 백운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화영은 연두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채 뒤편의 작은 문으로 나가 민재호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이 이야기를 크게 말하지 말고 곡식 창고 앞에 수레가 있는지만 살피라고 했습니다. 연두는 무서운 눈빛을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믿고 맡긴 일이 생겼다는 듯 했습니다. 화영은 설매에게 은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설매는 한참 동안 열쇠를 쥔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 열쇠는 별채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별채 뒤편 담장 아래에 숨겨진 오래된 통로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백운댁이 처음 지어질 때 곡식과 약재를 비밀리에 옮기기 위해 만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설매는 그 통로를 오랫동안 보리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길로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별채 앞문만 바라볼 때 자신은 담장 아래의 낮은 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그제야 마당에 남아있던 작은 발자국을 이해했습니다. 보리는 가끔 설매를 따라 통로 끝까지 나왔고 대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화영과 설매는 별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낮은 상 하나, 약탕기 하나, 그리고 창문 가까이에 놓인 작은 나무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보리는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화영을 보자 곧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영의 등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영은 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리는 잠시 화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정말 대문 밖으로 나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은 지금 당장은 대문을 열 수 없지만 내 이름을 다시 이 집안에 돌려놓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리는 품속에서 은행잎 자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설매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자가 몇 줄 적혀 있었지만 보리는 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보리이며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백운댁의 땅과 곡식은 누구의 욕심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는 백도현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도현이 평소 사용하던 은행인 문양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백도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장경수가 장부를 손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아이의 이름과 재산을 함께 지킬 방법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누군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저 오래된 종이 조각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통로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경수의 하인들이 별채 앞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설매는 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영은 아이와 설매를 통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낮은 길이었지만 아이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통로 안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흙냄새와 곡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보리는 처음에는 겁을 먹어 걸음을 멈췄지만 화영이 등불을 앞에 들자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화영은 아이에게 발밑만 보지 말고 등불이 비추는 곳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손으로 화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통로 끝은 오래된 곡식 창고 뒤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어있는 항아리와 낡은 멍석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영은 설매와 보리를 창고 안쪽 작은 방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설매에게 오늘 밤만큼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와도 화영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영이 창고 바깥으로 나오자 민재호가 연두와 함께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화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일이 급해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화영은 보리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장경수가 아이를 다른 고을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민재호는 은행잎 자수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등불 가까이 종이를 기울이고 종이의 결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도현이 토지 문서의 봉인 방식과 같은 순서로 도장을 찍은 아이의 권리를 알리는 보관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민재호는 종이 뒷면을 손끝으로 만지다가 희미한 눌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다른 문서 위에 놓고 썼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묻힌 천을 아주 약하게 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이 위로 보이지 않던 글자의 윤곽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글자에는 백운댁의 곡식 창고 세 번째 칸 아래에 원래의 토지 문서와 아이의 출생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영과 설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경수가 그 문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백운댁의 진실을 뒤집을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이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창고 세 번째 칸 앞에는 장경수의 붉은 인장이 찍힌 굵은 봉인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곡식이 상하지 않게 막아둔 것처럼 보였지만 화영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숨기기 위해 봉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재호는 봉인을 억지로 끊기보다 장경수의 인장과 문서의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연두가 창고 기둥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장경수가 밤마다 그곳에서 쌀자루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쌀자루 아래에는 곡식이 아니라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옮길 때마다 장경수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곡식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부에는 세 번째 칸의 곡식이 이미 다른 고을로 보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바닥에는 오래된 쌀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운반 수레가 지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장부는 곡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창고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 차이를 보며 장경수의 방식이 분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의 존재만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땅에서 나온 곡식과 돈도 장부 속에서만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리를 숨긴 이유는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몫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관아에 알릴 수 있는 기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경수는 이미 아이를 옮기려 하고 있고 새벽이 오기 전 문서를 태우려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재호에게 청령현 관아로 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연두는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화영은 어린 연두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연두는 시장 길과 관아 뒤문을 가장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재호는 믿을 만한 마부 한 사람에게 연두를 맡겼습니다. 연두는 떠나기 전 보리에게 작은 나무 인형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무렵 별채 앞에서는 장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매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아이를 데려갈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매는 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수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자 곧장 곡식 창고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영은 창고 안쪽에서 보리의 손을 잡고 있던 설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장경수는 아이보다 문서를 먼저 찾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면 아이의 이름이 적힌 기록부터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매는 보리를 품에 안으며 자신이 끝까지 아이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경수는 창고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에게 화로와 기름통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곡식이 습기를 먹어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은 곡식이 아니라 세 번째 칸에 봉인된 문이었습니다. 화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장경수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화영은 민재호와 함께 창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경수에게 그 봉인을 열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장경수는 화영을 향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안주인이 집안의 장부까지 뒤집으려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은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잘려나간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경수는 화영의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하인에게 기름통을 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보리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경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장경수는 창고 문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영은 더는 아이를 겁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장경수는 아이 하나 때문에 백운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화영은 아이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집안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진 집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령현 관아에서 온 아전들과 민재호가 보낸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전은 장경수에게 봉인된 창고와 문서, 그리고 아이의 존재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장경수는 마지막으로 붉은 인장 상자를 품에 넣고 뒤편 수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레 앞에는 연두가 서 있었습니다. 연두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수레바퀴 옆에 떨어진 봉인 끈과 잘린 족보 조각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마당 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백운댁의 오래된 거짓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마당의 기와 끝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백운댁에는 평소보다 많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관아에서 온 아전들은 곡식 창고와 사랑채 문서함, 별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친족들도 급히 불려나왔습니다. 밤마다 들린 아이 울음이 단순한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이 집안이 오래 숨겨온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경수는 끝까지 침착한 얼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보리가 어느 집 아이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설매가 늙어 기억을 잘못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유모의 증언만으로 백운댁의 토지와 장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이의 존재보다 재산과 권한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장경수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전들 앞에 은행잎 자수 주머니와 그 안에서 나온 작은 기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도현이 남긴 글씨, 토지 문서에 찍힌 은행잎 문양의 도장, 잘린 족보장의 종이 결을 하나씩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영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냐가 아니라 무엇이 오래된 기록과 서로 맞는지를 먼저 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작은 종이를 등불 가까이에 놓았습니다. 그는 백도현이 남긴 기록의 도장 모양이 토지 문서의 봉인과 같은 순서로 찍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장은 단순히 집안의 문양을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서로 이어진 기록임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한쪽 모서리를 조금씩 겹치게 찍은 방식이었습니다. 아전은 그 말을 듣고 토지 문서의 봉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은행잎 문양의 일부가 문서 가장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보리의 주머니 속 기록에 남은 작은 도장, 곡식 창고에 숨겨진 봉인 문서, 토지 문서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문양이 맞물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우연히 남은 메모가 아니라 백도현이 남긴 정식 보관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설매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리가 태어난 날을 말했습니다. 최연주가 아이를 낳던 밤, 백도현은 은행나무 아래에 작은 등불을 3개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을 3번 두드려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운댁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기쁜 신호였습니다. 설매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도현이 세상을 떠난 뒤 장경수는 그 3번의 두드림을 금기처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가문에 화를 부르는 사람이라 했고 별채의 문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리는 그 뜻을 모른 채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따라 밤마다 대문을 3번 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제야 오래된 울음소리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을 빼앗긴 아이가 자신도 이 집의 사람임을 알리고 싶어 내던 소리였습니다. 백운댁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해 온 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화영은 설매에게 보리를 데려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설매는 잠시 망설였지만 창고 안쪽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보리는 설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듯 화영의 옷자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리의 목에는 은행잎 자수 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주머니에 수놓인 작은 잎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복판의 은행잎은 백운댁 문서함에 새겨진 문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친족들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구도 더는 아이가 없었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령 아이가 백도현의 딸이라 해도 오래전 일이니 기록을 더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믿어달라고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장부와 족보, 봉인 문서와 창고 기록을 모두 펼쳐놓고 누구나 같은 눈으로 보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전들은 곡식 창고 3번째 칸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쌀자루가 몇 겹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기름 먹인 천으로 감싼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백운댁의 원래 토지 문서와 곡식 출납 기록, 그리고 보리의 출생을 적은 기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장경수가 찾지 못했던 진짜 문서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장부에는 곡식이 빠져나간 날과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경수가 관리하던 장부에는 같은 곡식이 2번 나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날짜와 수량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레가 나간 기록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수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돌보던 늙은 창고지기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경수의 눈치를 오래 보느라 말하지 못했지만 해마다 가을이 되면 장경수가 장부보다 적은 곡식만 내보내고 남은 몫을 따로 수레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지만 수레마다 붉은 인장 상자가 함께 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저는 장경수의 붉은 인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도장이 들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백도현의 이름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진짜 도장은 은행잎 끝이 3갈래로 갈라져 있었지만 가짜 도장은 끝이 2갈래뿐이었습니다. 장경수는 그 작은 차이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듯 했습니다. 민재호는 가짜 도장이 찍힌 토지 문서와 곡식 장부를 차례로 펼쳤습니다. 종이 위의 붉은 자국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했지만 진짜 봉인과 나란히 두자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장경수는 그동안 아이의 존재를 감추는 데 그치지 않고 백도현의 이름까지 빌려 땅과 곡식을 다른 친족 명의로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윤태식은 그 기록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문의 소문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아이의 존재를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경수가 가문의 질서를 지킨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거짓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경수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백운댁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는 강한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는 말은 약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데 쓰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백운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 안에 있었지만 어른들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보지 않기로 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보리는 화영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이름은 보리이고 밤마다 대문을 두드린 것은 밖에 나가 보고 싶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고 햇빛 아래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걸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저는 장경수에게 문서 조작과 아이의 존재를 숨긴 곡식 장부를 바꾼 일에 대해 관아의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습니다. 장경수는 더 이상 붉은 인장 상자를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것은 봉인과 장부였지만 바로 그 기록들이 그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그 자리에서 장경수의 처벌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운댁의 곡식 창고와 토지 문서를 앞으로 한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장부를 열어 마을 어른과 일꾼들이 함께 확인하게 하고 곡식이 나갈 때마다 무게와 목적을 적어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화영은 또한 보리가 이 집 안에 갇혀 지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가 글을 배우고 마당을 걷고 대문 밖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백운댁이 보리에게 먼저 해주어야 할 일은 재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령연의 아전과 친족들은 화영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토지 문서와 곡식 장부는 관아의 확인 아래 다시 정리하기로 했고 백운댁의 창고 기록은 정해진 날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이름은 잘려나간 족보장이 아니라 새로 정리된 기록의 가장 첫 자리에 다시 적히게 되었습니다. 설매는 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는 한참 설매를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작은 손으로 설매의 손등을 잡으며 이제는 같이 대문을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운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가문의 체면을 논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겸, 아니 마을의 서리와 창고지기, 부엌 일꾼과 오래된 하인들이 함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누구의 몫으로 곡식이 나가고 어떤 논밭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보리는 사랑채 처마 아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아직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글자가 정말 제 이름이냐고 말입니다. 화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다시 내 이름을 잘라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백운댁의 큰 대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대문 양쪽의 등불을 밝혀두었습니다. 보리는 설매와 화영의 손을 번갈아 잡고 처음으로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문고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드리지 않고 스스로 문을 밀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어두운 길과 낮은 담장, 멀리 은행나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보리는 문 밖의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대문을 3번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 곁에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리는 연두와 함께 마당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호는 아이가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보리는 서툰 손으로 보리 2 글자를 적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작았지만 그 이름은 더는 별채의 어둠 속에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날이면 설매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대문을 3번 두드리려 했던 이유와 그 3번의 소리가 원래는 축복의 소리였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보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언젠가 자기 손으로 3번 두드리되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두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댁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두운 밤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일은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대문을 3번 두드린 작은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풍 양반가의 분위기와 가문 기록, 상속 문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역사 야담입니다. 등장인물과 지역, 사건은 모두 창작입니다. 다만 아이의 이름과 권리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소중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